자, 오늘의 소식들, 소설, 크립토 이야기와 또 3차 세계대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활절이 안전하게 잘 지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부활절에 휴전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쪽은 계속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전쟁이 진행 중이고, 지금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이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을 또 이제 앞당길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광물 협상. 자, 근데 광물 협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러시아 측에서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땅을 좀 히토류 많이 나오는 곳들을 우리가 차지를 해서 우리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종전과 휴전을 해버리면 그냥 이제 러시아가 완전한 승전 국가가 됩니다. 이제 패전 국가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유럽의 전체 국가들이 또 이제 흔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제 나토에 가입 안 한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을 했던 유럽 국가들이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자원 같은 것들을, 에너지들을 결제하게 됐을 때,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끌어가는, 이제 브릭스 화폐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패권을 또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러시아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이제 이끌어갈 수가 있고, 러시아는 이제 끌려다닐 수가 있다. 사실상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러면 그게 끝나지 않게 한번 2차전을 시작을 해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게 이제 중동도 아니고 아시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6월절 기간이 끝나고 아직은 비트코인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유동성이 근데 최근에 조금 인위적이긴 하거든요. 자, 이거 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기간이 언제까지가 될까?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피날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피셜 트럼프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언급이 됐을 때, 그때가 아마 피날레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유동성이 들어왔던 거는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제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나 유의에 그 지정이 되고서 좀 이제 굉장히 많이 가격들이 떨어진 코인들이 바닥 구간에서 약간의 선물 주도적으로 선물 거래량이 막 2조, 3조씩 붙으면서 쭉 밀고 올라왔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로우 캡 정도가 아니고 마이크로 캡이에요. 마이크로 캡.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애들. 근데 테마들을 분류를 해보면, 굳이 분류를 해보면은 이쪽 게이밍으로 분류가 됐다. 게이밍 메타가 사실 작년에도 안 나왔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게이밍 메타가 마지막으로 좀 보여줬던 거는 2021년에 한 11월쯤에 샌드박스 그 디센트럴랜드 마나 코인이죠.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이제 위믹스, 뭐 앨리스 막 이런 애들이 막바지에 유동성 한번 쫙 빨아들였던 적이 있어요. 2021년 한 말쯤에 12월이나 이제 11월쯤에. 그때 이후로 게이밍이 주목받기는 좀 쉽지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뭐 이제 매직, 그리고 이제 복셀, 그리고 OL, 뭐 엔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게이밍 관련된,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이 아주 낮은 애들이 조금 유동성이 보여졌습니다. 이게 뭐 단순한 이제 단기적인 그냥 이제 얘네가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으니까 그 상장 폐지가 되기 전에 유의로 표시된 애들이 유동성이 잠깐 온 건지, 아니면 지속이 가능하다라면 한 일주일 정도는 더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시그널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시그널을.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서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봐야 되죠. 10만 달러. 사실 지금 이 비트코인 방향에 대한 이 패턴이 저는 한 이제 작년쯤에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쯤에 제가 한 3월, 그 5월 달인가 그때부터 해서 이제 가을까지 해서 하방이다 계속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많은 코인들의 가격들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코인이 한 3, 4개가 있어요. 굳이 따지면은 이제 수이 코인. 세이는 죽었습니다. 근데 수이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뭐 마나 같은 애들도 죽었죠. 수이, 뭐 리플, 뭐 에이다. 그러니까 약간 구코인들 있죠. 구코인들. 뭐 솔라나. 이런 애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한 사이클 더 올랐는데,
지금 이미 이 기간 동안 많이 빠졌던 애들은 거의 지금 또 한 번의 하락장을 맞이하다 보니까 저점이 더 내려간 애들이 있습니다. 더 내려갔어요. 뭐 대표적으로 플로우 같은 애들 볼까요? 예전에 얘도 NFT 계열이긴 했는데 플로우 같은 애들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작년에 2024년 4월부터 해가지고 쭉 빠졌던 애들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약간의 반등을 줬는데 이번에 1, 2, 3월, 4월 달에는 더 떨어졌어요. 거의 지하실 멘틀까지 뚫고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동성이 시장에서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신규 코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목받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예전에 고점에 고평가로 이제 인지가 됐던 애들이 인정을 받았던 애들이 사실상 38달러가 0.38달러까지 가기까지가 3, 4년이 걸렸는데 100토막이 났잖아요. 이게 사실상 죽은 코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정말 메이저급 한 10개에서 15개 빼고는 한 1000개 정도가 지금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봐야겠죠. 실질적인 알트코인 예전과 같은 불장이나 그런 사이클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은 자본 세력들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건데 앞으로에 대한 패권은 미국의 ETF 발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ETF에 편입돼서 현물 ETF에 들어오는 알트코인들의 주류 메타들이 사실 시가총액이 10조든 20조든 상관없이 얘네들은 폭풍 성장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시기가 한 2026년에서 27년까지는 최소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비트코인 패턴은 어땠냐면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 횡보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알트코인 다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도 상승했고요. 고점 찍을 때 알트코인들이 테마들이 좀 이제 분류가 되면서 같이 갔어요. 이때는 페페코인이 먼저 주도를 했고 이때는 이제 민코인이었죠. 이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봉크, 페페, 플로키 막 이런 애들, 터보 막 이런 애들. 그리고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서 이 마지막 테마 사이클 때는 뭐가 갔냐? 이때는 오히려 구코인들이 갔어요. 구코인 리플, 뭐 에이다, 막 이런 애들 있죠. 뭐 스테이키, 뭐 샌드박스 이런 구코인들. 그러니까 예전에 시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고인물들이 많이 깔려 있었던. 그러니까 테마를 굳이 따져보면은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코인들이 막바지 사이클에 올라갔다라는 거는 저는 시장이 끝물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끝물이다. 그러면 이 시장의 사이클의 끝과 시작과 끝은 언제였는가? 저는 이걸 총 합해가지고 FTX 사이클로 저는 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FTX가 파산하고 나서 저점 찍고 채권자들 보상하는 게 이제 올해 3월달인가 그때 이루어졌고 그 다가오는 한 5에서 6월달에는 2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3월달에 이루어진 거는 5만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3월달인가 2월달인가. 그리고 5월달과 6월달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5만 달러 이상들의 채권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거든요. 여기에는 10억도 있을 수가 있고요. 100억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1000억도 있을 수도 있고 1000억까지는 없겠는데 막 몇백억은. 근데 여기는 이제 다 모아봤자 유동성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FTX에서 파산했던 자금들이 채권자들이 보상이 되면 그 자금들이 고스란히 크립토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건데 실질적인 유동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 5만 달러 이상짜리잖아요. 이게 5월달과 6월달로 미뤄졌어요. 그리고 이제 3월달에는 2월달과 3월달에 5만 달러짜리 미만일 때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걸 기대를 해서 또 한 번에 매수를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건 실질적인 유동성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페이크라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FTX 사이클이 사실 채권자들에게 보상이 다 끝나면 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가오는 5월달, 6월달까지 또 이제 한 타이밍이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한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단타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될 겁니다. 단타적인 트레이딩을.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은 DCA를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지금 다 물려있다. 이게 아마 무한 반복이 될 수도 있는데, 국제정세까지 맞물리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까지. 세계대전 사이클까지 맞물리고 있으니까
굳이 알트코인 세력들이 굳이 정세가 지금 금 모으고 지금 이제 뭐 채권들을 어떻게 하고 뭐 안전자산들을 어떻게 하고 위험자산들을 어떻게 하고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국제 정세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굳이 알트코인 세력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굳이 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 줄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알트코인 세력이라고 한다면 마켓 메이커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세력들은 이제 언제 공급을 해주냐? 그게 ETF. 그러니까 현물 ETF가 공급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플이 됐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던 아마존이 됐던 막 이제 엔비디아가 됐던 그런 시총이 높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1%나 2% 운용 자금에 회사 자금에 1, 2%라도 편입을 하는 순간이 저는 실질적인 그때부터가 불장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가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언제 주목을 받을까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지금 골드와 비트코인은 두 가지가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골드, 비트코인. 얘네 두 개는 사실 비슷한 점이 있어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금이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기까지가 꽤나 오랜 기간이 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그렇게까지 이제 힘들었던 적은 없거든요. 안전자산까지 굳이 준비를 해야 되냐? 근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고 탄력을 받았던 거는 2020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2022년부터 좀 이제 탄력을 더 크게 받긴 했는데, 그 전부터도 자산시장 올랐을 때 다 같이 올랐지만, 22년부터는 러시아의 자산들이 동결되거나 몰수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보여지면서, 이제 고위급 되는 그런 이제 자본 세력들이 금들을 좀 이제 비축하고 모아야겠다라는 움직임이 좀 이제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크립토도 모으긴 했지만, 이 안전자산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그 화폐 가치에 대한 이제 하락에 대한 해칭을 위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화폐 가치. 화폐 가치가 하락하거나 이랬을 때, 그래도 얘네는 거래가 되겠지. 자국민의 화폐가 안 좋아졌을 때 거래는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일들을 겪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웬만하면은. 평소에는 평화로우니까. 근데 전쟁이 다가오고 막 이래버리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막 몰수가 되거나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동결되거나 막 이런 상황들을 좀 많이 겪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자산들을 그냥 내가 보관하고 지켜야겠다라는 움직임들 좀 이제 많아졌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미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상황들이 미리 올 것이라는 걸. 자,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냐? 비트코인도 분명히 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디지털 금 소리를 듣습니다. 디지털 금. 자, 그럼 이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제가 예상하는 거를 깨버린다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 공존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어차피 알트코인들은 많이 크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떨어질 곳도 없어요, 사실. 더 떨어질 가격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떨어질 대로 바닥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져 봤자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 샌드박스 같은 거 8달러 갔다가 지금 0.25달러 막 이렇게 되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금의 상승량을 그대로 따라가서 어떻게 보면 세계대전이 왔을 때 디지털 금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도 보관을 하고 현물금도 이제 보관을 하고 세계대전 대비해서 해칭 자산으로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따지면 해칭 자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스테이블한 테더나 USDT나 USDC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이제 의문을 좀 가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세계대전까지 발생을 했을 때는 분명히 금융전쟁으로다가 고래싸움의 새우들이 등 터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사토시 나가모토가 등장을 해서 비트코인이 폭락할 수도 있고 뭐 해저 케이블이 순간적으로 마비가 돼가지고 그 절단이 돼가지고 인터넷이 순간적으로 뭐 24시간이나 48시간 동안 중단이 됐을 때 비트코인의 블록이 중단돼서 밀려가지고 새로운 것들로 포킹하는 비트코인 2.0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기존의 비트코인은 상장되어 있는 선물 거래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쓰레기가 돼서 마이너스 비트코인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크루드오일처럼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비트코인의 입지가
중요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요 놈이 주목을 받는 시기는 제가 볼 때는 이 골드가 있잖아요. 골드가 빠지는 구간, 적절한 구간에. 그러니까 골드가 슈팅은 갈 거예요. 슈팅 이후에 빠지는 구간. 그리고 이제 빠지는 구간. 저는 이 빠지는 구간은 언제라고 보냐면요. 일단 대안책으로 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대안책으로 선택을 하자라는 시기가 올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 리셋이랑도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요즘 리셋이라는 용어 많이 나오죠. 0으로 돌아간다. 초기화를 한다. 초기화. 자,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 강대국들이 서로 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을 보냐? 어디 영국에 뭐 영란은행에다가 이제 맡겨놨던 곳들, 어디 뭐 이제 미국에 맡겨놨던 곳들, 중국에서 맡겨놨던 곳들, 뭐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여러 각국의 나라들이 맡겨놨던 금들을 되찾으려고도 이렇게 간을 한 번씩 보고 있어요. 왜 그것들을 한 번씩 보냐면 실제로 은행에서 보관 중인 금이 1000톤인데 사실상 실상은 300톤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을 계속 많이 좀 의심들을 많이 해왔단 말이죠. 계속. 그럼 700톤은 어디 갔느냐? 700톤이 어디 갔을까? 이게 뭐 레버리지로 활용이 됐을까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보관 중이었던 것들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게 되는 순간 이건 엄청난 시장에 충격이 옵니다. 충격. 기존의 시스템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은행을 믿고서 돈을 맡겨야 되지? 내가 맡겨놨던 돈들이 사실 뱅크론까지 은행에서는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1000톤을 다 맡겼어요. 뭐 몇백 명이 됐든 몇천 명이 됐든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금들을 되찾으려는 생각들이 웬만하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제 보다 보니까 많은 양의 금들을 국가 단위에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재고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이때부터 이제 은행을 불신하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내가 돈을 맡겨놨는데, 내가 금을 맡겨놨는데, 내 금이 실제로 그 정도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혹여나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됐을 때 이것들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까? 자, 이때부터 우리의 일상이 바뀔 겁니다. 자, 이때부터는 디파이를 신뢰를 하자라고 갈 수도 있어요. 디지털 파이낸스, 디지털 은행이죠? 이게 결국에는 디지털 지갑이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디지털 지갑에다가 내 돈을 비트코인을 맡겼어요.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관을 하고서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요. 담보로 대출 받을 때 이 비트코인은 묶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묶이던가. 아무나 못 건듭니다, 이게. 내 지갑으로만 건드릴 수도 있고, 건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맡겨놨던 그 가치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 금을 맡겨놨던 곳들에 대한.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뭐를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는 같이 타격을 받을 건데 아마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은 금이 주목을 받겠죠. 어느 정도 전쟁이 세계대전이 끝날 시기에는 금에 대한 신뢰 가치가 비트코인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비트코인이 왜 주목을 받냐? 요놈이 2100만 개죠. 자, 데이터상으로 금처럼 유통량이 무제한이 아니에요. 많이 뽑혀봐야 2100만 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2100만 개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 2100만 개라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지갑 주소로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는 10만 개, 누구는 500개, 누구는 0.5개 이런 식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커스터디 업무, 이제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지갑들, 보관들하고 디지털 자산들을 우리가 보관해주고 우리가 대출해줄게요 라는 업무로 넘어가는 거예요. 디지털 파이낸스로, 디파이로. 사실 디파이의 본질은 사실 탈중앙화긴 하지만 탈중앙화. 관리자가 없는 거예요. 이 업무로 넘어가는 순간 사실 내가 맡겨놨던, 내가 보관했던 것들이 디지털화가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물이 없어도. 사실 실물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받는 시기는 세계대전 사이클에서는 실물이 있어야지만 주목을 받는 거고,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는 디지털화된 자산들이 사실상 보관했던 1000톤의 금이 200톤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디지털화로 넘어갈 겁니다. 이게 아마 자산의 토큰화랑도 관련이 있을 텐데 모든 자산들이 토큰화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세계대전으로 3차 세계대전으로 대공황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레이트 리셋과 비슷하게 자산의 가치가 거의 대폭락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시스템을 바꾸자라고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새로운 시스템. 자, 그럴 때 이제 그때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때 디지털 지갑들을 사용을 할 거고 그때 디지털 은행들, 디파이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지갑과 디파이를 사용하고 디지털 자산들을 보관하고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거기 안에서는 이제 앞으로 다가갔을 때 사이버펑크처럼 메타버스 같은 세상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어떠한 P2E, 게이밍 같은 플랫폼에서 돈을 벌 수도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지금 마치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를 받는 것처럼 앞으로의 어떠한 이제 게이밍이나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기여를 해가지고 채굴과 같은 보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바뀔 겁니다. 언제가 됐을 때요? 세계대전이 나고 나서. 자, 근데 이제 신뢰를 잃어버려야 돼요. 이게 바뀌려면. 신뢰. 자, 신뢰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은행. 두 번째, 증권사. 세 번째, 국가. 자, 요 세 개. 저는 이 세 개가 다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어떤 경우면요? 아마 3차 세계대전이 오게 됐을 때. 그게 어딜까요? 한국은 베타 테스트가 유력합니다. 자, 은행에서 보관해놨던 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까 부채가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었어요. 이게 스노우볼처럼 터질 겁니다. 그러면 돈들을 못 찾을 거예요. 은행에서는 예대금리 마진 차익으로다가 이제 돈을 벌잖아요. 예금, 대출. 그러니까 예금했던 자산들이 1조면은 1조치를 그대로 대출에 실행해가지고 예금 금리가 2%면 예금한 사람들 2% 그 이자 주고 대출 실행한 사람 뭐 3.5%면 3.5% 이자 받습니다. 그래서 1.5% 정도 수수료 떼고서 어쨌든 예대금리 마진 차익으로 돈을 법니다. 자, 근데 예금을 해놨던 사람들은 많아요. 1조치가 찍혔어요. 이게 그 금에 대한 그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1000톤짜리 금이 200톤밖에 없었다. 근데 돈이 나갔습니다. 대출로. 그래서 이자를 받았었는데 대공황이야. 대공황이 오니까 대출 받았던 돈들이 증발해버렸어요. 제로 가치까지 떨어진 거죠. 그레이트 리셋으로. 그러면 대출 받았던 돈들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못 갚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스노우볼처럼 계속 적자가 이번에는 터지는 거예요. 이게 역대급으로 대출이 나갔고 역대급으로 예금을 했는데 대공황으로 역대급으로 돈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물론 국가 단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무이자로다가 돈을 좀 메꿔가지고 빌려줄 수도 있을 텐데 그 규모가 커지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이거를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증권사도 있습니다. 증권사도 중요한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의 미국에서도 발생했던 GME 사건처럼요. GME 사건 때는 공매도로 인한 헤지펀드들의 숏 커버링, 숏 청산으로 가격이 스퀴징으로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매수 버튼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점 구간에서 매도 버튼만 남겨져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그나마 좀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불신하기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이렇게 컨트롤 권한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거래 정지도 시키고 셀 버튼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할까? 그때는 이제 불신이 생길 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책도 아마 크립토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클 겁니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근데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대공황이 왔을 때 걷잡을 수 없이 서킷 브레이크 정도로는 사이드카 정도로는 힘들 거예요. 그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매도 버튼을 반대로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때는 매수 버튼을 없애가지고 계속 올랐잖아요. 매도 버튼
푸틴을 없앴을 때는 반등하는 게 아닐까. 이거 한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증권사. 근데 그 순간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가 단위. 국가 단위는 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게 핵심이긴 하죠. 국가 단위.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 또 이제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 어쨌든 이런 모든 신뢰 관계들이 다 무너지고 나서 새로운 것들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사이클일 수도 있어요. 사이클. 저는 그 시작이 한국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의 정세 상황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작이 모든 처음과 끝이, 시작과 끝이 한국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북한과 한국의 나눠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교 대조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는 통합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어느 순간에 그 통합이 어떤 방식을 거치고 나서 통합이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저희 패밀리 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2020년에는 코비드 시즌, 이제 앞으로는 세계대전 시즌인데, 사이클인데, 여기서 꼭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살아남은 패밀리 분들은 아마 큰 보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적절한 구간에는 이제 크립토로 엄청난 유동성을 뿌려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유동성. 적절한 구간에. 그래서 그때까지 잘 버티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물 협상, 휴전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10만 달러. 그리고 그냥 먼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회복을 하면은 이거는 세계대전이 조금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미뤄질 수도 있고 오히려 가을로 미뤄질 수가 있다. 자,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뭐 요래요래 막 이렇게 흔들다가 요렇게 빠져버린다 라고 했을 때는 이때부터는 세계대전이 좀 빨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가 됐을 때는 증시랑 같이 움직일 거예요. 미국 증시랑. 그래서 월요일장이다 보니까 약간의 2, 3% 정도 변동은 있는데 지금의 골드 가격을 봤을 때 골드 가격이 빠지지 않는 이상 세계대전은 계속 열어두셔야 됩니다. 날짜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못 봐서 그렇지,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한 2020년부터 아니면은 뭐 물리적인 것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2020년에 대선을 뺏기지 않았으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종전되지 않으면 이거는 3차 세계대전까지 커질 수가 있을 것이다. 자, 3차 세계대전까지 커지는데 여기에 대한 핵심 키는 일단은 젤렌스키에게 있습니다. 젤렌스키에게 왜 있냐? 자, 이 상태에서 종전하면은 러시아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패전국가이기 때문에 패전국에 대한 이제 상응한 대가겠죠. 어쩔 수 없이 영토도 뺏기기도 했고 패전국가로 뭐 플라자 합의 정도는 아니겠지만 히토류나 이런 것들을 거의 보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젤렌스키의 그 광물 협상 이런 것들이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뒤에 더 큰 일들이 따라올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고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되지 않으면 3차 세계대전 온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중요합니다. 이거 광물 협상으로 휴전과 종전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는 3차 세계대전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그들은 다 알려줍니다. 그들은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이 모든 키는 젤렌스키에게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그런데 조건을 건 게 있어요. 나토를 가입해주면은 뭐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해 보이죠. 결국에는 지금 끝내버리면은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패전국이 되는 거고, 굉장히 좀 이제 그 많은 돌들을 젤렌스키가 다 맞을 텐데, 원래 좀 스노우볼이 좀 커지면은 더 큰 것들이 대가들이 좀 따르잖아요. 그게 이제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광물 협상. 이거 만약에 혹여나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혹여나 낮은 확률로 우크라이나가 그냥 우리가 졌다. GG.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광물 히토류 같은 것들 이제 미국에 주고 할 테니까 뭐 영토 일부분 좀 뺏긴 것도 있어요. 뭐 크림반도가 됐던 뭐가 됐든 예전에 우리 또 한번 싸웠었는데 그냥 우리가 졌으니까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끝냅시다라고 갔을 때는 좋을 수도 있는데 평화로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그 가능성 높게 열어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GG 딱 이제 우리 끝내겠어 라는 타이밍에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동이 됐던 아시아가 됐던 확전으로 되는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큰 거대한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 아시아나 중동이나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번 주 중요합니다. 이번 주 중요하고 비트코인 가격도 중요할 겁니다. 중요할 거고 단기적인 유동성들이나 이런 것들은 단타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 제자리 이하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보여줬던 이건 굉장히 큰 경고나 마찬가지인데요. 만트라라는 코인을 봤을 때 시가총액이 10조가 됐던 5조가 됐던 1조가 됐던 어느 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다. 이거는 자연재해입니다. 이거 피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단타의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